네, 안녕하세요. 홍종학입니다. 홍종학의 경제 스케치북 78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생방송으로 진행을 못하고요. 녹화된 동영상을 보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내용에 집중하느라고 그걸 놓쳐서 오늘 방송을 못한다는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 녹화 방송을 간단하게 하고요. 그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방송은 녹화 방송이고요. 그러니까 댓글은 그냥 남겨두시면 다음번에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송 중에 댓글은 그 다음에 사라지더라고요. 뭐야, 어떻게 안 사라지게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다음번에 그렇게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이제 동영상을 하는 거니까 댓글 남겨주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경제 위기를 걱정해야 되는 7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은 78회 변동환율제도 하에서의 경제 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IMF 경제 위기를 맞은 근본적인 이유는 변동환율제도지만 이제 환율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을 했는데 그때 외환 보유고가 충분하지 않아서 결국에 가서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현재 환율하에서 한국이 버티기 어렵겠더라 하니까 이제 환 공격을 한 것이고 뭐 빠져나간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외환이 고갈되는 이런 상황이 됐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바뀌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변동환율제도다. 그리고 지금 외환 보유고도 충분하다. 또 우리 국민연금이 해외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또 한국투자공사가 또 엄청난 돈을 지금 해외에 투자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서학개미들이 지금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순대외 금융자산이 지금 7천억 불 이상 그렇게 지금 있기 때문에 이게 외화가 부족해서 외환 보유고가 부족해서 위기를 맞는 그래서 국가 부도 사태를 맞는 이런 위기는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때 이제 레고랜드 사태 났을 때 그때 일부에서 이제 환율이 1,400원을 넘어가니까 그런 얘기들을 해서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뭐 저를 비롯해서 많은 이제 평론가들, 학자들이 지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외환위기는 오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거는 이제 안정이 됐죠. 지금 이번에 이제 다시 1,400원대에 근접하면서 위기의식이 높아졌는데 지금 이번에는 뭐 외환위기 이런 얘기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이 고환율을 우리가 노멀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은 지금 고환율 하에서 이전과는 다른 위기가 지금 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지금 일본을 굉장히 쫓아갔기 때문에 일본과 같이 우리가 잃어버린 20년이 될 수도 있고 잃어버린 30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지금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린 거죠. 그 위기 상황에 대해서는 97년과 지금이 굉장히 유사하고 일단 책임지는 주체가 없다. 그래서 컨트롤 타워라고 하는 지금 대통령실은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해서 거의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것 같다. 그리고 그 상황을 알고 있어야만 하는
경제부처들과 한국은행은 지금 위기에 대해서 논하고 있지 않다. 뭐 한국은행이 위기에 대한 조기 경보 시스템을 또 구축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제 얘기를 들어보면 그 시스템이 얼마나 의미가 없는지를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때 이러이러한 상황이 됐을 때 위기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추정을 하는 건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완전히 지금 새로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변동금리 하에서 변동금리가 아니죠. 지금 변동환율제도 하에서 올 수 있는 위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고민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위기를 이제 촉발하게 될 그런 이제 몇 개의 중요한 도화선들이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부동산이고 가계부채고 그다음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부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채 여기가 이게 이제 크게 중요한 게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우리가 해소를 해야 되는데 무책임한 지금 정부, 정치권, 여기서 언론, 여기서 지금 이런 걸 하고 있지 않고 옛날 방식으로 지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과일값이 높다 그러면 어떻게 과일값을 잡을까? 기본적으로 경제의 흐름을 가지고 과일값을 잡는 게 아니라 물가를 잡는 게 아니라 현장 지도를 통해서 이제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방식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옛날처럼 환율도 통제하고 물가도 통제하고 이런 방식에서 그리고 강력한 행정력을 갖고 있을 때는 이게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데 지금 환율도 열려 있고 따라서 미국이 고금리를 한 것이 그대로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한국의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70년대 방식의 통제 경제 방식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공산주의를 비난하는 분들이 자기들이 지금 공산주의 방식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격을 직접 통제하고 있는 방식을 이렇게 쓰고 있고 심지어는 지금 가계부채가 문제가 되어서 문제가 되니까 받은 이자를 지금 돌려줘라 은행한테. 이거는 완전히 지금 공산주의 방식인 거죠. 그래서 그 자원의 배분을 국가가 막 조정을 하는 방식이죠. 이게 굉장히 지금 위험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환율이 저렇게 마음대로 변동이 가능한데 국가가 여기서 이렇게 통제를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려고 이자율을 낮게 지금 내려놨고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담보대출이라든가 기업대출 이자를 낮춰놨고 그리고 심지어는 고금리 받은 것을 이자분을 우리가 자영업자에게 돌려줘라 이렇게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시장은 열려 있는데 한쪽을 막게 되면 이건 어딘가에서 지금 문제가 생기게 돼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압력이 있다. 돈이 국내에서 해외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 압력이 있는데 이 압력을 현재 지금 한국 정부나 경제 부처들 그다음에 한국은행들 여기는 옛날 방식으로 이걸 대처를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에게 치명적인 지금 단점이 하나 있는데 그 단점은 뭐냐면 저출생이란 말이죠. 따라서 저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20년간 한국 경제가 계속 쇠락하게 만들게 되고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성장률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은행에서는 이미 2050년, 60년이 가게 되면 그러면 한국은 마이너스 성장을 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질 것이다. 이런 보고서를 지금 이미 작년에 내놨고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 외신이 인용해서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알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따라서 한국은 미래를 보니까 이렇게 지금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 거죠.
근데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뭐 핵심적인 게 뭐 우리 그 기술 개발을 하는 건데 갑자기 R&D 예산을 줄여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성이 지금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대기업 중심이기 때문에 대중소기업 간 이 격차가 굉장히 크단 말이죠. 따라서 이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계속 떨어져 왔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중국이 부상을 하니까 우리 경쟁력은 자꾸 떨어졌단 말이죠. 거기서 이제 우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힘을 합쳐야 되는데 뭐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게 우리 대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이런 벤처기업들은 착취의 대상으로 봤기 때문에 여기하고 협력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다 고립화됐단 말이에요. 생산성이 늘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통상적으로 이제 미국과 같이 금융시장이 발전한 데에서는 구조조정을 하는 거죠.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이 무엇이에요?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은 문을 닫게 하는 거죠. 그게 지금 필요한 데가 지금 부동산이란 말이에요. 건설회사들이 지금 부실 건설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지금 정부가 받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부실 회사를 시장에 의해서 이제 정리를 하게끔 해주면 그러면 그 회사들이 무너지고 그 회사들이 싼 값에 땅을 내놓고 그 다음에 짓던 걸 내놓게 되면 그것을 받은 이제 다른 기업들은 살아나는 거죠.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거를 옛날에 관치일 때는 이런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부실기업이 나온다? 그러면 다른 재벌한테 요청을 한 거죠. 지금 부실기업 나왔는데 이거 잘못하다가 큰 문제가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정치적인 부담이 되니까 그때 이제 우리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굉장히 무서운 데가 재무부였죠. 재무부에서 그 기업을 불러서 이 기업 니네가 인수해. 그러면은 이제 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거 지금 인수했다가는 우리 손실을 볼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자금 은행의 자금을 이제 정부가 잡고 있으니까 우리가 너한테 자금을 대줄게 해서 특혜를 주는 거죠. 아무튼 부실한 기업들을 그렇게 어떤 순간이 되면 정리를 하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고 다음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실 기업들을 받은 기업은 특혜를 받아서 이제 이익을 받고 또 부실 기업이 없어지니까 시장의 경쟁이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이런 인위적인 구조조정 방식으로 한국 경제는 나름대로 유지를 해왔던 것이죠. 지금 이 방법이 통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이전부터 굉장히 불법적인 거라서 법위의 관치기 때문에 지금 같으면은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관료들이 이 방법을 쓰지 못합니다. 이 방법을 쓰지 못하면서 그러면 시장이 이걸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시장이 이거를 해주게 되면 시장이 이제 크게 요동을 치겠죠. 지금 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 관료들은 지금 이거를 못하는 거죠. 따라서 계속적으로 지금 이게 언제예요? 벌써 1년 전에 이런 그 레고랜드 사태부터 해가지고 지금 부동산에 PF 대출이 지금 문제가 있다. 건설사들이 지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1년째 지금 끌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지금 중소건설사들은 넘어가고 있지만 지금 대형 건설사들이 지금 무리하게 투자한 것이 그대로 있단 말이죠. 저걸 정리를 못하고 있어요. 그럼 정리를 못하고 있으니 이제 경제는 계속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외하고는 지금 환율을 열어놔서 거기는 시장 가격이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시장이 작동하지 않으니까 괴리가 생기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저거 유지하기 어려울 건데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부동산 거품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뭐 계속 그런 식으로 지금 규제 완화하고 이러고 있는 건데 저건 유지할 수가 없어요. 뭐 시간 문제죠.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요번에 정부가 무리하게 해서 저것을 유지한다? 그러면 뭐 더 거품이 더 일어나겠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꺼질 때 더 충격적으로 꺼지겠죠.
그러면은 지금 이러면 20년이 될 게 뭐 30년이 되거나 뭐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는 지금 쇠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외국인 투자자도 그렇고 국내 투자자도 그렇고 가만히 따지고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돈이 해외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 해외가 이자율도 높아. 해외가 주식시장 전망도 좋아. 그다음에 지금 한국과 같은 이런 그 위험 요소가 없어.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또 거기다가 더하기 하면 지정학적 위험까지 있으니까 그러면 돈은 나가게 되어 있단 말이죠. 사실은 지금 이게 이미 시작되었고요. 그러니까 서학개미가 지금 해외 투자를 하는 것은 이제 분산 투자 입장에서 저는 뭐 계속적으로 그건 이론적으로 분산 투자는 합리적인 것이고 그것이 개인의 합리성에 의한 아주 그 좋은 투자다. 옛날부터 했어야 되는 건데 그걸 안 하고 있다가 지금 뒤늦게라도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다행이다.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정부가 이 환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이 해외에 투자하는 게 한꺼번에 늘어날 수가 있단 말이죠. 이게 자본 도피입니다. 캐피탈 플라이트죠. 분산 투자 입장에서 이미 나가 있다가 환율이 굉장히 폭락하게 되면 그리고 들어오고 이것이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지금 한국은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있는 돈도 지금 자꾸 나가줘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게 한국 경제의 지금 실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 경제의 지금 실력이 뚝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돈은 나가려고 하는 유인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정부가 지금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 능력이 없는 것 같아. 네, 그런 능력이 지금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문가들은 계속 옛날 얘기하면서 옛날에 뭐 괜찮았기 때문에 지금도 괜찮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은 상황이 다른 거죠. 그러면 외환의 위기는 안 오지만 이게 환율이 열려 있기 때문에 환율이 그 문제를 받는 거죠. 그런데 외환의 위기가 안 오면 이게 계속적으로 환율이 고환율로 가게 되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를 중앙은행이나 우리 이 정부가 관리를 잘 못하네. 이 순간에 국내에 있는 돈은 해외로 대거 빠져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때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네. 뭐 7천억 불 아니라 7조 불이 있어도 이건 감당이 안 돼요. 이건 커다란 본물이 터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도 환율이 저렇게 불안하니까 내수 경기는 완전히 무너진다고 얘기했죠. 물가는 오르고 돈은 빠져나가니까 국내에 투자는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좋았던 대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하지 않고 미국에 투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는 그런 지정학적 문제로 인해서 공급 애로가 있다는 것을 지난번 코로나 때 확인을 한 거죠. 코로나 때 보니까 이게 이런 문제로 갑자기 공급 쪽에 문제가 생기니까 모든 게 중국에 의존해야 되는데 중국은 봉쇄를 해버렸죠. 그러니까 중국이 봉쇄를 하는 그 순간에 미국이 지금 큰 위기를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거 안 되겠다.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이 봉쇄됐는데 이렇게 충격을 받는다고 하면 중국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봉쇄를 하게 되면 우리는 더 큰 충격을 받겠구나. 그걸 깨닫고 뭐 그동안도 그렇게 그런 압력이 있어서 미국의 그 이제 매파들은 중국을 저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된다. 지금 빨리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그 뭔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그걸 겪고 나서 미국 정부로 화들짝 놀라서 지금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반도체, 니네 한국
회사들 우리가 보조금 줄 테니 미국에 와서 공장 져. 그 얘기는 뭐예요? 한국 투자가 줄고 미국 투자가 는다는 거죠. 우리 큰 회사들이 이 수출을 해서 받은 돈이 국내로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돈이 대거 빠져나가게 되고요. 한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안 좋다고 하게 되면 슬슬 이제 여기는 이제 그 좋은 직장의 기회가 점점 줄어들겠죠. 지금도 사실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고급 인력들은 지금도 해외로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것이 조금 더 가시화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고급 인력들은 더 빠져나가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고급 인력이 자꾸 빠져나간다. 돈도 자꾸 빠져나간다. 그러면서 경제는 이제 계속 이제 울퉁불퉁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향세를 그리면서 점점 속도가 빨라지겠죠. 이런 방식의 위기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다. 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뭐 내일 그러냐? 아니죠. 그러니까 내일은 뭐 더 좋아질 수도 있고요. 뭐 지금 얼마 전에 지금 지난주에 우리 경제 성장률이 나왔는데 1분기에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너무 좋다.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놀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괜찮은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그건 일시적일 것 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뭐 하여튼 한 분기 좋은 게 나왔으니까 다음을 봐야 되겠죠. 다음번에도 또 그렇게 나오게 되면 그건 이제 점차 뭐 안정적인 게 되겠지만 현재 지금 좋은 게 나왔으니 그렇게 잘 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추세에서 조금 벗어나서 뭐 좋아지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출생 문제를 해결은 안 된단 말이야. 그거는 그냥 보이는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대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중소기업들이 지금 경쟁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 저거를 회복시키는 것은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문제 해결 안 되고 가계부채 문제 해결 안 되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문제 해결 안 되는데 어떻게 좋아질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이제 경제 성장률이 좋아지게 되면 빚도 좀 갚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가야죠, 시장이. 근데 지금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시장은 안 돌아가고 있다. 근데 지금 데이터상으로는 좋게 나왔다. 그럼 두 개의 괴리가 무엇이냐? 지금 이것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괴리가 다음 분기에서는 더 좋아져서 우리가 현장에서도 느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고 저희는 얘기를 하는 거죠. 뭐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대책은 구조조정을 하는 거죠. 네. 잘못된 자기가 지금 이익을 보기 위해서 막대한 이익을 봤죠. 그 건설 산업은 거기는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한국 경제가 생산성이 좀 높아지고 건설업도 정리가 좀 되죠. 그런데 지금 그걸 안 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그냥 뭐 계속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는 그쪽에 투자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쪽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벤처나 스타트업 이런 쪽으로 이제 투자가 돼야 되잖아요. 인공지능에도 좀 투자를 하고요. 이래야 되는데 지금 그런 투자는 제대로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거죠. 지금 아리백이 뭐 계속 지금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리백을 우리가 빨리 하는 방법이 어디 있겠느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건 하지 않고 우리는 아리백하고 다른 우리는 뭐
원자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다. 그게 원자력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뒤처지는 거죠. 네. 뒤처져서 그쪽에 있는 지금 우리 태양광이나 그러니까 대체 에너지 쪽에 우리 기술들이 다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LED 산업에 굉장히 큰 그 강점이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태양광에서도 우리가 앞서갈 수 있었죠. 그런데 바로 이렇게 미래의 생산성을 높이는 분야에 우리가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콘크리트에다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쪽은 다 무너지게 생긴 거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그 녹화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위기를 얘기를 했는데 아니 뭐 경제 위기를 안 온다고 그랬는데 지금 저기 그 IMF 사태 같이 그런 외환 보이고 고갈 사태, 국가 부도 사태는 안 난다고 그랬는데 위기가 자꾸 온다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뭐 그게 일본이죠. 일본은 국가 부도 사태는 나지 않았지만 지금 이제 큰 위기를 지금 30년째 맞고 있고 지금도 위기를 맞고 있죠. 뭐,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일본이 뭐 주식시장이 잘 나간다고 그때 얘기했던 분들 다시 보셔요. 네. 그 다음에 그 언론들, 우리 언론들이 얼마나, 이게 그 얄팍한가 한 것을 거기서 볼 수 있죠. 그냥 일본 주식시장 가격이 그 주가 지수가 오른다고 일본 잘 나간다. 잘 나가긴 뭐가 잘 나가요. 네. 저렇게 지금, 저금리로 갖다 놓고 그래서 대외금리 차가 저렇게 크고 그 압력을 간신히 막고 있는 그게 어떻게 그게 잘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정부의 그야말로 정부 부채는 OECD 국가 중에서 최고로 많은 국가가 되었는데 그 나라가 어떻게 잘 나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엔화가 또 천정부지로 뛰어 올랐고 그래서 일본의 국민들은 지금 굉장히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이게 남의 일이 아니다. 네. 바로 이게 현재 지금 우리가 보여지는 그대로고 이것을 제가 가장 강조하는 건 이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문제를 책임지고 대처하는 주체가 없다. 네. 저희 같은 사람이 보게 되면 위기가 바로 눈앞에 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는다. 우리 경제 국가 전체적으로 이런 걸 논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그 우리 관료들이 그러는 거죠. 뭐 다 같이 몰랐잖아. 뭐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우리한테 뭐 그런 얘기한 사람이 없는데. 네, 이게 우리가 IMF 사태 때 벌어졌던 일이죠. 이건 벼락 맞은 거야. 벼락 맞는 게 아니죠,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면 큰 위기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거죠. 네. 단지 그것을 논의하지 않고 있을 뿐이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그때 알게 될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벼락 맞은 거냐? 그건 아니죠. 지금 그 정부 관료들이 직무유기하고 있는 것이고 정치권이 직무유기하고 있는 것이고 언론이 직무유기하고 있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은행이 지금 직무유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얘기를 저는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설명한 것을 이제 보충 설명하는 방식으로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주에는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녹화 방송으로 진행한 홍종학의 경제 스케치북 78회 변동환율 제도 하에서의 경제 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